캐대언의 사자 보이스가 있다면 정치쇼 여여야야 사자 토론이 있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쪽 최고위원,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을 할 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의 음성이 좀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네. 뭐가 기분이 발언을 하고 싶어. 왜? 잘리지 않았거든. 뭘 잘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를 받아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축하는 드립니다. 왜냐? 지난 대선에서 혐의가 뭐냐면 피고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혐의가 뭐냐? 자당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 이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를 됐는데, 어쨌든 기소는 됐는데, 징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드린다. 네. 그래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 살아 돌아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그건 아닌데 어저께 이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기준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비판과 반비판은 수용돼야 된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계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는 징계 없이 주의받은 김정혁이 했는데 저 아니거든요. 주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났어요, 보도가.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그래서 그냥 주의 처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징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살펴봤는데 딱 끝 이건 아니고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거를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 정당에서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서 정당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마치 저는 이제 뭐 한동훈계로 분류됩니다만 한동훈은 말살시키겠다, 한동훈계는 절멸시키겠다라고 지금 당 지도부에 있는 대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윤리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이건 해당 행위예요. 왜냐하면 당은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건전한 비판, 반비판이 용인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결정이 되고 나니까 무슨 극우 사이트 같은 데 난리가 났어요. 왜 김종혁이를 놔두느냐. 그러면서 여상원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들의 극우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윤호개인이 아닌 사람은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반성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아. 처벌이 세야지. 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아직도 조금 좀 이게 무혐의인지 기소유예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신 발언으로 징계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징계하는 게 윤리위를 징계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윤리위가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윤리위에서 좋은 기준을 만들어줬다. 건전한 당내 토론, 비판 이런 것들은 수용이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내란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일단 영상으로 좀 보시고 오겠습니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야, 저거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이제 국군의장 행사 끝나고 관저에 안 가 관저더라고요. 관저에서 장성들과 만찬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오간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무렵에 한동훈을 굉장히 미워했었다.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장난 아니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왔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다고 하는데 평상시의 성격이라든지 그 당시 제가 들었던 한동훈에 대한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들어보면은 저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특히 지금까지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제 계엄 관련된 계획에 반영이 돼서 몇몇 정치인들 체포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뭐 어디 수용하고 심지어는 이제 노상원 수첩에는 이제 어디에 수장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쭉 이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강성필 부대변인도 이거 뭐 아마 곽수종 사령관 말이 맞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네. 맞죠? 아니요? 아니 저는 곽종근 죄송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이제 신뢰가 가는 이유는 예. 이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잃을 게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예.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이 조금 나중에 나올 것 같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SNS를 올렸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둘 사이가 둘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야 우리가 싸우긴 했어도 총으로 쏴주길 이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어제와 같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하게 참담하다 비통하다 이런 얘기 안 했겠죠. 근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느꼈을 때도 그래 그때 우리 사이가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지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대통령이 뭐 소맥 폭탄주를 뭐 20잔을 돌렸는데 네가 만취했는데 그걸 기억을 하냐? 그럼 본인도 마셨는데 본인 말은 어떻게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모습 자체가 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이건데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건 진짜 말씀대로 본인도 좀 인정을 하네.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어서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고 예.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의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다.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예. 김종혁 최고위원 당시에 지도부였잖아요. 저도 최고위원이었죠. 예, 당시에 한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물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인다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긴 한데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 독대 좀 해달라. 이거 의정 갈등 너무 심각한데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빠서 해외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만약에 이거 해외 나가버리면 더 나빠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계속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9월 달에 국회가 개원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인사하러 안 왔어요. 저도 그때 패널을 하면서도 아니 야당이 싫어서 안 온다고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뭐 야당한테 인사하려고 국회 오는 거 아니시지 않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오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이제 부인과 관련된 얘기도 막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독대라고 한번 해주셨는데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둘이 앉혀놓고 교장 선생님 막 혼내듯이 그것을 그쪽에서 일부러 릴리즈했으니까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봤지. 누가 톱덕이고 누가 언더독인지 누가 결정권자인지 봤지. 이걸 뭐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래저래 그때 당시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쏴 죽인다라는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곽정근 지금 사령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진술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른 참석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기 동료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거짓말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대통령이 매우 술이 취해서 그 평소에 갖고 있던 감정적인 그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토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근식 교수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소맥이 15잔 들어가면 속에 있는 이야기 안 할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희에게도 이제 쓴 역사 흑역사지만 선대위 시절에 그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저녁에 술자리 해봤잖아요.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면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굉장히
친숙하게 합니다. 거침없이 친숙하게란 건 어떤 건지 딱 와닿네. 딱 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큰데 저는 놀라운 건 그것보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그날 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막중한 자리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국가적 행사를 끝났으면 관제에 모여서 소맥 돌릴 게 아니라 영빈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공개 장소에서 군의 주요 당사자들이나 책임자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공개적인 세리머니를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대통령다운 거 아닙니까? 공개 만찬 당연하죠. 주요 군 수뇌부들. 당연하죠. 그건 10월 1일 국군의 행사를 그렇게 열심히 그때 아마 비 온 걸로 생각납니다. 맞아요. 고생했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면 영빈관은 너무 많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공개적인 자리에 만찬을 해서 다 초대를 미리 하면 안 올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군 격려하고 공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술 안 취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관주로 오라고 그랬다. 와서 몇 명 안 돼서 소맥을 일단 돌렸다. 이게 대통령 자리의 무거움을 모르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엄숙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대통령 짓을 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계란말이도 만들어줬대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친숙한 건데 거침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걸 곽종근 사령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게 그때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하는 것도 과도한 거죠. 그 양반 성정상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엄 모의할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제가 볼 때 모의가 아니라 머릿속에 계엄권을 발동해봐라 뭐 이런 것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지금 흥분 상태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군인 수뇌부들을 모아놓고 계엄을 모의했던 걸로 몰아가는 것도 과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무렵에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매우 불쾌한 것을 넘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당이. 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뭐 국회라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 그래서 내가 코너로 몰려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다. 뭐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가장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계엄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갔을 수도 있고 실제로 갔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제도와 절차대로 안 되니까 제도를 넘어서서 힘으로 누른다. 힘으로 누른다. 근데 김민석 그 민주당 최고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미 9월부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임이 10월 1일이에요. 근데 뭐 10월 1일 행사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잔치 날이잖아요. 군인들의 축제고 군인들의 생일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몇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사실 대통령실에서 본인 술 마시면서 막 술잔 폭탄주 돌리면서 술 출연하라고 있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대통령 생각에 어느 정도는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윤곽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군인들 많이 불러다가 친분도 다지고 또는 자기 현재 감정 상태도 보여주고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래저래 지금까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군인들하고 꽤 자주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군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놀라웠던 게 그 재작년인가 그 되게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대통령이. 저도 대통령 여름 휴가 가면 대통령다운 엄숙함이라는 건 막중함이라는 것은 주요 원로들 이야기 쓴소리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국정을 구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도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건 군인들하고 족구하고 농구하고 저녁에 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자리에 막중함을 몰라요. 근데 이제 또 저희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 경고했던 분이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군 대장 출신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승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저는 또 내부적으로 민주당에게 제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군생활을 쭉 해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징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본인도 계엄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큰 사고는 나겠다라고 결정을 들었던 생각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대통령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대통령의 안위를 선택하는 사람이랍니다.
원래 경호처장은 직무가. 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과 나라 둘 중 뭘 선택하려면 나라를 선택하는 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그런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선택하고 맹신하는 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으니 대통령 주변에서 또 대통령 옆에 국방부가 있으니 맨날 그 군인들과 몰려 앉으면서 술 먹으면서 각하 하면서 이러면서 비상대권이라는 거 그들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람을 슬슬 넣지 않았겠느냐. 그런 징후가 있었을 거라고. 나름 나 딱 와닿는데요. 대통령과 국가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직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강성필 대변인한테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안 나오다가 재판 나왔잖아요. 네. 막 얘기를 해요. 어제 괜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긁어부스러 만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본인한테 안 좋은 얘기가 지금 곽장사랑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우 나 이 상황이면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기한 거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러면 다시 전략 수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왜 이분 네. 안 나오시다가 네. 갑자기 나왔을까?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 여쭤보니까 이 결국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이 맞아요. 선고가 이제 연내 나와버리면 본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덕수 전 총리가 먼저 나와서 유죄되고 중형 받아버리면 본인도 뭐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온 것 같은데 변호인들은 다시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나와서 사고 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등에 대한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결론이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럼 사실 뭐 한덕수가 유죄인데 윤석열은 무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차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장동혁 대표도 방문했는데 메시지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예. 답답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등판해서 얼굴도 보여주고 건재함도 과시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긁어부스럼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냐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사실은 저분이 법조인 출신 맞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결정적인 게 저 선관위에 내가 군대를 보냈다. 국회에는 안 보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선관위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말이야 내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정적으로 헌법기관에 군대를 보냈다는 걸 본인이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호수의 달그림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본인에게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와서 조금 흥분하시니까 뭐 화면 보면 알지만 굉장히 제스처가 커지잖아요. 막 커지면서 뭐 그 닥달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상대방을 자극해서 그 엉뚱한 얘기까지도 끄집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였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재판에서 나가서 긁어부스럼 같은 잘못된 발언을 하긴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건강한 이상이었구나. 멘탈에도 이상이었구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자신의 논리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양형을 줄이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윽박지른 장면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멘탈과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을 핑계로 불출석하는 건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 이미 두 번 출석해서 건강을 과시했는데 갑자기 다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근데 하여튼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계엄 선고했으면 여기 있는 네 분도 큰일 날 뻔했네. 예? 아니 두 분은 국민의힘이시잖아. 아유 이 왼쪽 두 분은 1순위예요. 당대표를 총살시키겠다는데. 근데 제가 이 한동훈 대표 아쉬운 게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보좌관이었다면 한동훈 대표 SNS의 메시지를 전 좀 어제보다도 좀 다르게 좀 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내가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정 운영과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고 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총으로 쏴 죽일 만큼 그럴 사람을 그래서 나는 곽종근보다 윤석열을 믿는다. 라고 저는 메시지를 냈을 것 같아요. 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치공학적으로 그건 이제 판단을 유리하기 맡기는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요? 그래서 없는 게 뭔데요? 뭐 나름의 이제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애. 강성필 부대변인이 어려서 정치 시작해가지고 너무 정치 기술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진정성을 보여요. 그 문제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근데 제가 어제 국민의 그 친한계 누구한테 딱 그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긴 또 다르네요. 역시. 나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형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달콤한 보이지 인생인가? 않았을까요? 예. 도대체 모든 걸 가져야만 했습니까? 부인이야. 결국은 부인이야. 왜냐하면 특별 감찰관을 하자고 그때 요구했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결국 그게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정 갈등보다도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네 분 다 위험했을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다는 그 세 가지 이슈들이 야당에서도 당연히 주장했던 요구했던 거고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제 여당 친한 게 여당 당시 뭐라고 여당 비주류라고 그럴까요? 여당 개혁파라고 그럴까요? 혁신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하고 친윤들이 안 받은 거죠 그거를. 예. 그러면 곽종군이 얘기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에서 일부 정치인들에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의원님도 위험합니다. 예. 일부 언론인데. 예.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 한 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얘기는 광고 듣고 드릴게요. 네. 사다토론 3부 이어갑니다. 주제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광고 때문에 잘린 얘기가 있어요.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던 중요한 것 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 중진 의원한테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분하고 스치듯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마주쳤는데 예. 그분이 이제 저를 잠깐 붙잡고 예. 최근에 이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이 너 거론 되게 많이 했어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 왜요? 이쁘다고? 아니, 과거에도 보면 제가 공수처 설치나 뭐 검찰 개혁 이런 거 했을 때도 저를 이렇게 직격하면서 화를 많이 냈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 때도 그 유세 다닐 때 박모 의원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이게 다 저거든요.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잖아요. 의료개혁. 찍혔네. 찍혔어. 수거 대상이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참담한 얘기죠. 예. 주제를 좀 바꿔봐서 요거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여당에서 어저께 그냥 강하게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정리가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거죠? 대통령 임기 우선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은 중지됩니다. 예. 이건 어제 강훈식 실장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뭐 줄곧 주장해 왔던 거고 실제로 재판부도 84조를 이유로 기일을 안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84조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은 중지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헌법의 취지와 헌법의 규정을 어기고 재판 기일을 잡는다든지 하면은 헌법의 취지에 맞게 사법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입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뭐 헌법 소원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예. 예. 근데 그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 당연한 거 왜 하려고 그랬어요? 지도부가 예. 지도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법사위 국감을 지켜보면서 뭔가 법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법원장 중에 2명 정도가 기일을 잡을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이 아니라 기일을 잡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했거든요. 왜냐면 공식적으로는 기일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법리상 기일을 잡을 수 없다가 맞잖아요. 지금 당장은. 예. 근데 기일을 뭐 마치 잡으려고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법원이 실제로 헌법 84조를 어기려고 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나갔다. 앞서 나가겠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두고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나 더. 예. 왜 시점이 지금이에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 지금 분위기 좋을 때잖아요. 에이펙 성공해가지고 막 그 홍보하고 아직까지 최소한 이번 주는 다 에이펙으로 뉴스가 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도부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추측컨대 법사위 국감에서 나왔던 일부 법원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게 헌법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이 곧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죠. 하필 지난 주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뒤가 구린 게 있나? 뭐가 쪼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장동 일당들의 이제 전원 유죄 법정 구속이 결정된 직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법사위에서 고등법원장 발언은 한 1, 2주 전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 2주 전에 고등법원장이 뭐 이론적으로는 뭐 재개가 가능하다 이런 걸 원칙적으로 밝혔던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장동 일당의 유죄 법정 구속이 확정된 바로 직후에 나서서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게 전국 국정안전법이라고 명칭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다들 이 재판을 보니까 쫄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오비락 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거긴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로 이번 대장동 재판을 봐서 역시 정치검찰이 무리한 조작 기소였다.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입증됐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1심 재판이 무죄로 판명됐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없다는 게 입증됐으면 재판 재개법을 해야죠. 빨리 재판을 해서라도 털어야 되겠다. 제가 만약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다른 사람 사건에서 제가 무죄로 확정됐다 그러면 재판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주말에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역풍이 불었고 그 역풍이 워낙 크게 부니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볼 때 당 지도부랑 조율해서 저는 급하게 저는 처리한 거.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강성표 부장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걸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랑 상의 없이 한 거잖아요 당에서. 근데 왜냐면 대통령실 바로 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야 하지마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면 대통령실하고 교감 없이 당에서 확 지른 건데 이 중대한 상황을 거기다 당사자는 대통령인데 그거를 대통령실이랑 교감 안 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게 가능해요? 되게 맞아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여쭤보시네요. 예, 그렇죠. 예. 저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민감한 문제라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니 사실 이제 당정대 뭐 협의도 있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도 추측컨대 이번에 이제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에이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자체가 사실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할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 논의는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유동규와 그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의 어떤 재판 결과로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무죄라는 것이 입증됐으니까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좀 맞잖아요. 너 무죄니까 재판 받으면 되겠네. 이거 사실 되게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누구에게 고발당했거든요. 저 결백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고발 당하잖아요. 되게 신경 쓰이고 그냥 아예 없던 일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계속해서 고등법원장도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지자들도 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또 유동규와 그 업자들과 관련해서 우리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수뇌부에 대한 해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마치 대통령이 정말 유죄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에이펙 선과 관세 선과 이런 것들이 이게 뒤덮인 건 아니냐. 그야말로 안 좋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정쟁의 중간에 설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대장동 재판 내용을 좀 봤더니 사실 대통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판결이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고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없다라는 걸 이제 판결문 적시를 한 거 아니에요. 고의성도 없었고 범죄에 관련돼서 인지했다고 보는 증거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재판하고 이 재판중지법을 엮어서 이제 해석을 하시거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는 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법원장들의 특히 고등법원장들의 그런 어떤 발언들 때문에 기존에 계속 논의되어 왔었던 거잖아요.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이미 당에서는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쭉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쭉 이어지다가 국감을 보고 이 고등법원장들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만 보고 발표를 한 건데 이제 에이펙 성과 홍보라든지 또
또 공교롭게 또 대장동 재판이라는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헌법 84조가 그 대통령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소추에 과연 기소까지 포함되는 거냐 재판이 포함되는 거냐 이걸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의 주체는 결국은 법원이 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입법부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아라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더구나 입장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재판도 포함되는 거지 무슨 재판은 제외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서는 재판까지 다 포함시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의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입법부가 자기가 다수당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아예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시킨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자기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해서 법을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 에이펙이나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대통령한테 한 상 말아 올린 거예요. 올리려고 하다가 여론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무슨 처음에 이게 이재명 그 재판 중지법 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국정안정화법. 이게 무슨 독재 시대에 뭐 말장난하는 겁니까? 학원안정법 연상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전두환 그냥 대놓고 중지법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포함된다라는 헌재 결정이 이미 있었어요. 2015년에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했던 검찰청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도 그게 다 법정에서 대화로 나옵니다. 소추에 재판 진행도 포함되나요?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측에서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소추에는 당연히 재판 진행 포함된다. 왜냐하면 84조의 취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건데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 거의 절대다수 거의 100%에 가까운 헌법학자들이 포함이 안 되는 그 논란은 거예요. 이미 지난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해석을 저는 좀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무죄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박주민 의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뇌물에 관한 걸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은 밝혀진 게 없어요. 정진상 입을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내에서 기소된 게 뭔지 아시잖아요. 뇌물죄가 아닙니다.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자기가 뇌물이 받지 않았더라도 성남시가 챙겨야 될 공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걸 손해를 끼친 거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고 그 배임죄로 지금 대장동 일단 5명이 3년, 5년, 6년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재판 판결문에 이게 뇌물이라고 안 나와 있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그건 논리를 호도하는 거죠. 그렇진 않다. 재판의 판결은 제가 배임죄에 대한 건 전원 다 구속을 시켰다는 판결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성남시장이 언급이 계속돼요 여러 번.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물죄, 뭐 배임죄 이거와 상관없이 범죄가 어떤 연루됐다거나 범죄가 발생했었다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지. 근데 아시지만 배임죄는 미필적 고의도 들어가요. 아니 인식이라는 건 다 미필적 고의가 지금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게 없어 보인다고 한 거죠. 요거는 나중에 그저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시죠. 이심 재판부에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자, 강성필 대변인 제 눈을 쳐다보시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중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게 윤 전 정부 얘기로 하면 대통령 경로설일 수도 있거든요. 전 정부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 경로설일 수도 있어요. 이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어떤 의미를 하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에게 말하는 거죠. 정말요? 아, 정말? 우리는 온화한 정부예요. 합리적이고. 근데 무슨 경로설입니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네 진짜.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국민의힘한테 하는 얘기야 이거? 정쟁 끌어들이지 마라?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재판을 다시 제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쟁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 법을 만든 게 누구예요? 법을 지금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에요. 저 정쟁 이재명 재판 중지법. 국민의 그리고 그걸 철회하면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왜 저의 감정을 그렇게 강요하세요? 그러네. 그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래 알았어요. 해석이니까. 알겠습니다. 저 당 부대변인이에요. 근데 너무 당직자예요. 절묘하게 논리를 펴서 넘어가지만 너무 어이없는 논리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당 지도부에 하는 거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한테 하는 거고 정청래 대표한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대장동 일당 판결 났을 때 이것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장도의 논평만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급발진해가지고 이제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고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부르고 이걸 법사위에서 입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쫄았구나. 유죄가 많네. 이거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 뜯고 보고 논란다고 대장동 일당 법정 소속되니까 대통령이 쫄았네.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앞서서 대통령을 보호하다 보니까 오버한 거거든요. 급발진하니까 대통령이 돼서 급 제동을 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당 보고 하는 거야. 여기 당 지도부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지. 의원님 언론의 해석을 보면 언론의 해석이에요. 대통령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물론 주로 보수 언론 쪽에서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다 이거. 자기 정치 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했던데 맞아요? 대통령님의 워딩을 자꾸 해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일단은 정쟁이라는 표현은 뭔가의 다툼이잖아요. 다툼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 대한 표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여당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아까 이제 강훈식 의원이 앞쪽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할 필요 없고 헌법 소원 등을 거친 뒤에 그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입법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 부분에 대한 아쉬움 정도를 이 정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을지 안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과 느낌은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멘트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에이펙이 성공했으니까 약간 지지율도 올라가고 업됐죠. 자신감 그럼 이걸로 그냥 당에 대한 강한 그립감을 주고 가려는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 에이펙으로 분위기가 떴는데 갑자기 주말에 그걸로 분위기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경로했을 거야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일이.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세련된 표현이에요. 그럼 알아들어야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건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닌 게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끌어들이는 거죠. 너희들 그런 재판 중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멀쩡하게 잘 있고 재판은 5년 동안 안 될 거고 나중에도 되는데 왜 지금 끌어들여서 개판을 치고 있는 거냐라는 저는 질책이라고 봅니다. 아니, 질책도요 이상한 게 근데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왔고 또 앞으로는 더 큰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재판을 재개해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것도 정쟁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얼마나 그 마크에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 있습니다. 그동안에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지금 그 대변인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마크에서 아마 이거 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듣거든. 안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걸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에서 야 니네 자꾸 우리 대통령실이 가는 거 발목 좀 잡지 마라. 분위기 좀 깨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안 듣고 계속 엉뚱한 짓 해. 그러니까 야 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이거 정쟁에 끌어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고 이건 명백히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예요. 그걸 만약에 무슨 그걸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뒤집으면 어떡해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얼마나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 앞에 놓인 숙제가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대통령의 인기예요.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을 성과를 홍보하면서 대통령의 인기를 끌어올리느냐가 지방선거의 승리의 승패를 가늠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잘 이야기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쟁 끌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서로 간에 이렇게 격노를 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짧게. 과방위원장 계속 갑니까? 교체합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얘기를 당에서 듣거나 한 건 없어요. 당내 여론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에도 다른 매체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국감을 치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뭐 논의한다든지 하는 장은 없었어요. 아마 오늘 아니면 이번 주나 뭔가 의원들이 모일 기회는 생기겠죠. 그런데 아마 하여튼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그걸 주제로 뭐 의원들이 얘기하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요. 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있어주면 땡큐죠 뭐. 계속 있으시면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양자역학 나오셨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예를 들면 이 이후에 달라질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과방위의 상임위가 앞으로 계속 열릴 텐데 그 상임위에서 변화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예를 들면 MBC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완장찬 듯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MBC 방송 나가는데 다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정부적 판단을 한다면 본인이 물러나 주시는 게 제일 맞겠지만 그럴 것 같지도 않으니까 저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부대변인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부대변인이 파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참 시간이 안 가네요. 근데 당에서는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자녀 딸 결혼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개인의 어떤 호불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차하지만 당에서는 조금 이제 MBC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또 본인이 결재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해서 여론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뭐 정청래 당대표라든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큰 그 한계는 민주당이에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의 정부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DJ는 타협하려고 열심히 했었고 나름대로 그 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여대 야소의 거대 자기 여당을 의석을 가지고 집권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민주당 통제를 못하면 제가 볼 때 이건 바깥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큰 리스크로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자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